안녕하세요. 임동수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미팅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작가를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일주일 동안 그 작가와 저는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덕분에 참 요즘에 새로운 행복을 좀 느낀다고 할까요? 이 강의 덕분에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미처 안 느껴졌던 것들이 다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지금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댕과 지금은 이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면 작가의 관계, 작가의 인연들, 그 인연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연하면 사람들만 말하지만 조금 확장 해석하면은 작가의 삶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전부 인연에 속하겠죠. 그 인연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너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네, 죄송합니다. 뭐 하나 좀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로댕과 맺어진 인연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댕의 삶이라는 것은 로댕의 작품을 보는 것이겠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작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안다라는 것은, 작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림 딱 보고서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게 이제 깊이의 층위가 있겠지만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몰두하고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만큼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거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참 굉장히 막연한 단어이기는 한데, 어떤 그 에너지, 기운, 보이지 않지만, 왜 누군가 사람을 좋아할 때, 딱히 뭐 때문에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래서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표현일 뿐이고, 그것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때, 코드가 맞아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품과의 관계도 친해지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잠시 올라오면서 여기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막 소개시켜줘야지 되는 것이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죠. 자, 오늘 그러니까는 오기스트 로댕은 미술사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 로댕이 1840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돋이, 모네, 연꽃 그린 사람,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의 모네는 너무 익숙하시죠? 그 모네하고 동갑내기예요. 1840년 생인데, 실질적으로 로댕에 많은 인연이 있지만 오늘 이제 몇몇 아주 대표적인 인연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면은 1864년, 그러니까 24살 때죠. 실질적으로 로즈 비레라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인연이 맺어지고, 그 로즈 비레는 죽는 날까지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댕 하면은 로즈빌에는 몰라도 까미우 클로델, 아,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까미우 클로델과의 인연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삶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면 좀 나중에라도 길게 다루어도 좋을 법한 현대 조각의 3대 거장 중 한 명, 앙투안 브루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제지간으로 만나졌지만 개인적인 좋은 친구처럼 긴 시간을 같이 이렇게 도반으로서 가는 브루델과의 인연도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 로댕을 가장 많이, 로댕의 작품을 가장 많이 풍부하게 이해해 준 사람 중 한 명이, 나이는 어리지만 릴케, 여러분들 릴케 기억나시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갖고 그 릴케와의 인연일 겁니다. 릴케와의 인연이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아들 차이 정도 이렇게 나이 차가 좀 나는데, 릴케가 27살 때 로댕이 62세예요. 62세 때 처음 만나게 돼요.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둘의 그 가장 짧은 인연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로댕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명의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릴케의 삶의 그 변화를, 죄송합니다. 로댕의 삶의 전반적인 삶에서 피어난 작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이제 이게 작품을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같이 보기는 하겠지만, 로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의 아버지입니다. 조각가예요. 물론 로댕도 스케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나 로댕은 조각가인데, 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3차원적인 입체물이잖아요. 그런데 입체물을 2차원인 평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작품을 논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사람을 예전에는 뭐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다고 하기는 하더만서도 사람을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운동감이 있기 때문에, 운동감이 일으키는 수많은 변화, 미미한 그 변화에 의해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그 평면으로 했을 때 압축해서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작품을 보고 느낌을 막 얘기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릴케가 로댕론을 쓴 게 있어요. 릴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살 때 이미 이제 그 천재적인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글을 잘 쓰니까 로댕이 자기의 전기를 쓸 사람으로 릴케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27살에 62세의 로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말쯤에 한 권의 릴케 로댕론, 로댕에 관한 릴케 해석으로 된 것이 책으로 한 권 나옵니다. 그게 릴케 로댕론인데, 이 릴케 로댕론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일까 모르겠네. 요 책이에요, 요 책.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래전에 산 책이라서 요즘에 나온 건 책 표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릴케 로댕론은 아주 재미있는 게, 일반적으로 누군가 그 작가의 작품 전기를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이 연보를 따라 갖고 쭉 그 서술하는 게 일반적인 전기인데, 릴케는 로댕의 작품을 논할 때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인연을 하다못해 그 유명한 까미오 클루델과의 관계조차도 거론하지 않은 채 작품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참 신선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훌륭한 타고난 천재 시인이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 감수성이 어찌나 뛰어난지 로댕 입장에서는 릴케의 그 전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보다도, 단언컨대 본인이 생각한 의도보다도 그 무의식에 있었던 것을 훨씬 더 마스크 벗고 할게요. 혼자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풍부하게 확장돼서 보여지지 않았을까. 로댕도 많이 흡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댕이 27살 때, 릴케가 27살 때 쓴 건데, 로댕이 그 후 2, 3년 후에 릴케를 자기의 비서로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짧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데, 그렇게 보았던 릴케의 시선으로 본 그거를 따라가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그냥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조각의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볼까 싶습니다. 릴케는 일단 그 인연을 보면, 릴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2년에 이제 전기지필의 의뢰를 받고 해서, 그러니까 비서를 하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같이 지내는데, 1년 동안 전기지필을 하기 위해서 파리로 오죠. 릴케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파리로 와서 작품을 관찰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릴케는 조각을 위대한 사물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조각은 육체다라고 명명해버려요. 그러니까 릴케의 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사물이라는 시인의 언어로 로댕의 조각품이 불려지면서 책이 쭉 쓰여지는데, 그 책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릴케의 로댕,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성을 얻기 전 로댕은 고독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명성은 아마도 그를 더 고독하게 했을 것이다. 명성이란 결국 하나의 새로운 이름 주위로 몰려드는 모든 오해의 총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로댕의 작품론을 시작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케, 그러니까 그 섬세한 시인한테 비춰진, 몰두하고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 노획장이잖아요. 62세면은 이제 로댕은 충분히 그 명성을 얻고 여기저기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전시도 하고 작품 의뢰도 많이 받고 그러는 노획장인데, 그 명성 얻기 전에도 고독했겠지만 지금 보아하니 작품을 보니 명성을 얻었어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예술가들한테 고독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받는 거. 그냥 타고나는 어떤 타고나는 그 사람만의 기질인 것 같아요. 그 속에, 고독 속에 있어야만이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베르나르 비페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베르나르 비페와 아나벨 비페의 관계에서 아나벨 비페가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3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내가 참 잘한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본인이 본인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건 그것이다라고 말했던 문장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고유의 고독의 시간을 어떤 작품이 태어나는 자궁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심리적 공간이겠지만 그런
다른 것을 거의 작품을 보면서 릴케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릴케가 그야말로 이렇게 막 칭송을 하듯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한 타고난 감수성의 고독을 갖고 있는 로댕은 정말로 육체 노동자, 이 육체 노동,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작업을 육체 노동자라고 로댕 스스로가 표현한 이야기예요. 본인한테 자기는 육체 노동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각품이 실질적으로 육체를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육체 노동자지 거기에 의무를 부여하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일을 할 뿐이다. 숨을 쉬듯이 일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일을 정말 몰두를 해서 그 일을 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작품은 옷이 입혀진, 말하자면 빅토르 위고나 발자크나 이런 그 사람들의 작품들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옷을 입혀집니다. 옷은 망토를 걸치고 그런 옷을 입혀진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조각을 처음 착수할 때는 이 나체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그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 보고, 손을 또 따로 만들어 보고, 수많은 표정을 만들고, 그리고 습작을 그려내고, 이런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도저히 보이지도 않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하나? 그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반복하고 깨버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그 고독의 시간에서 길어 올려지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돌 속에 그 기운이 스며들면서 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7, 8명의 작가를 다룬 것 같은데, 그 작가들 모두가 외적 환경이나 시대적 특성이나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죠. 성실하다는 거. 자기 작업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성실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그걸 또 알아보는 릴케. 그 릴케의 그 섬세한 눈으로 작품들을 보면서 릴케는 로댕의 작품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느냐면은 고대 사원에 있는 그 조각품들 에서 느껴지는 그 경외심과 연결해서 이것은 돌이지만 그냥 돌이 아니라 돌이 솟아오르면서 에너지가 그 속에서 흐르면서 우리들한테 생명력으로 다가온다. 그게 이제 감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난다. 언뜻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하나의 사물이지만 그 사물은 그냥 사물이 아니다.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내가 관찰하고 몰두해서 작품을 보다 보면 성당에 있는 조각, 그러니까 오래된 성당,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던 노틀담 성당 이런데 그 밖에 보면은 수많은 형상들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몇백 년 전에 천년도 넘은 것들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운을 느낀다는 거죠.
살아서 저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고 저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성인들한테 그 기품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나랑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그 위대한 느낌을 로댕의 작품에서도 나는 느낀다. 로댕의 작품 그렇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릴케의 그 젊은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로댕의 그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속으로 동굴처럼 몰두해서 계속 들어가는 곳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가려져서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어떤 다른 사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작품을 하나하나 갖고 펼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작품을 어떻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 로댕하면 생각나는 작품이 이제 대표 작품이 그 로댕의 청동시대라는 초기 작품이 있어요. 그거하고 칼레의 시민과 그 지옥의 문을 가지고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이런 릴케의 관계, 이게 이제 로댕이고요. 이게 릴케죠. 아들과 아버지 같죠? 그랬을 때 로댕은 릴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둔중함으로 뮤즈를 이해하기 위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애를 써야 하는 조각가, 그러니까 본인이죠. 보다 너처럼 그 섬세함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시인이 훨씬 더 우월한 거야. 얼마나 멋져요. 아버지 같은 그 위대한 그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풋내기 같아. 이때 릴케는 아직 말테의 수기도 두이노의 비가도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무명의 그냥 시인이었어요. 릴케를 보고서 알아봐주면서 너 같은 시인이 더 우월한 거야 라고 알아봐주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이들은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만날 때 기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릴케가 참탄을 하니까 로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한 가지를 진지하게 애썼기 때문이야. 한 가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만물에는 똑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조각을 공부했으며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작에 조각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통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조각이라는 낱말을 놓고 읽었을 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꼈다. 그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옳은 일이었어 라고 릴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언뜻 잘못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데 언어 너머의 그 깊이로 들어갔을 때 표면을 통과해서 느껴지는 진리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똑같은 법칙에서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 말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릴케의 시선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볼 건데, 제가 여기에서 뽑아낸 글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릴케의 로댕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이 릴케의 로댕 책을 보고 릴케를 연구한 한 그 평론가가, 릴케 연구한 평론가의 이야기인데, 이 책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해서, 한 시인의 감수성 있는 영혼에 비친 위대한 예술과 그 작품의 반영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살의 릴케와 62세의 그 로댕의 사진입니다. 이 청동시대라는 것은 릴케가 처음에 코부러진 어떤 그 두상을 어디에다가 공모전에 냈다가 낙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초기 작품인데 초기에 이 어느 한 군인을 모델로 해서 이 청동 작품 요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근데 이게 어찌나 그 완벽한지 어떤 시비가 걸렸느냐면, 이거는 사람을 본뜬 거다.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성형 이렇게 사람에다가 이거 부어갖고 틀을 만들어서 한 거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다. 사람을 석고처럼 쓴 거다 라고 그래갖고 막 굉장히 논란도 생기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럴 만큼 사실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의 조각의 특성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조각 작품을 볼 때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히 앞뒤 옆면 다 봐야지 되고, 아래로도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기도 하고 측면으로도 보고, 이러면서 봤을 때 몸의 표정과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렇게 서 있지만 이게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때 제 표정이 어떤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조각에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느끼면서 친해져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개를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청동시대의 작품을 보면서 릴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아무리 엄격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형상에서 생명력이 덜하거나 생명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분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명료하지 않은 자리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완벽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너무나 깊게 관찰하고 그 전까지의 조각은 이상적인 조각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디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더 그러니까 팔등신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이상주의적인 사람이 원하는 모습. 요즘 우리가 말하자면은 사진 찍고 이렇게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보정 프로그램들, 교정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사진 집어넣는데 뭐 이렇게 필터링 같은 거를 하면은 얼굴이 갸름해지고 온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주근깨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것처럼 성형하듯이 변형을 시키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 전에 조각들이 했던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감정을 막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실성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그 느낌을 포착해서 그 대상에, 이게 릴케 표현입니다, 영혼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모든 로댕의 작품은 기념비적인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 릴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그렇게 느껴지고 어떤 건 아닌 건데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릴케는 아마 그렇게 느꼈는가 봅니다. 이렇게 청동시대의 작품을 갖고 찬미를 하면서 이 밖에 이렇게 개별적인 그 기념비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토르 유고상이라든지, 특히 그 릴케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긴 저기로 할애를 해서 이렇게 쓴 발자크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이런 것들.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케, 그러니까 로댕 작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들으려면 칼레 시민하고 지옥의 문일 거예요. 일단 칼레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데, 칼레 시민은 12개의 에디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품은 이것을 똑같이 주조를 해갖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션 넘버라는 게 뭔지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작가가 한정해 놓는 겁니다. 파나나 사진 같은 경우가 에디션 넘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파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찍어 놓을 수 있는데,
작품 값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 판화를 1000만 원짜리로 생각하겠어. 근데 똑같이 내가 10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한 장에 100만 원씩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수가 많아지면 그거보다 이제 그만큼 n분의 1로 해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작가는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칼레 시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로댕이 결정한 게 아니라 로댕이 나중에 이 모든 작품 프랑스에다가 기증을 해요. 박물관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해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의 작품인 거죠. 이건희가 지금 이렇게 기증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작품으로 지금 그 좋은 명작들이 됐듯이 프랑스 것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프랑스 저기에서 뭐 문화관광부 뭐 이런 데서 결정을 했겠죠. 이게 12점을 만듭니다. 12점 중에 12번 마지막 에디션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게 삼성박물관에서 칼레 시민과 지옥의 문을 구입을 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2016년까지인가 플루토 미술관이라고 해서 노댕 박물관, 노댕 갤러리라는 별칭을 가진 플루토 미술관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느냐면 서소문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뭐 다른 회사로 팔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노댕 미술관이 사라지면서 그 작품들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2016년까지 이 두 작품이 그 로댕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품을, 진품을 그때 로댕 갤러리에서 좀 봤는데 그 칼레 시민은 정말 너무너무 강렬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파리에 가면 로댕 갤러리 갔을 테니까 거기에 야외에 있는 걸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이 로댕 칼레 시민은 이거는 제가 잠깐 그 칼레 시민에 연결되는 것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14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의 100년 전쟁 때 프랑스 칼레시를 구한 영웅적인 시민 6명을 기렸다는 작품이다. 이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이 작품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의문,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칼레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유래되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칼레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치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칼레에서 영국에 항복 사절단을 보냈는데 영국에서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6명의 전범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것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명단을 달라고 그러니까 칼레 시민 중에 6명이 말하자면은 희생양에 대해서 가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6명 중에 한 명이 되겠어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면 가장 그 칼레에서 최고 부자였던 위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섰답니다. 제가 시민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칼레 시민들 덕분에 최고의 부자로 살았으니 칼레 시민들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저와 같이 명예로운 죽음의 반열에 오르겠습니까? 라고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칼레 시장이 나서고 세 번째로 가장 부자였던 상인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과 같이 나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7명이 나서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살아나야지 되잖아요. 굳이 뭐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 명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우리 제비뽑기 하자. 제비뽑기를 하면은 여기에 또 사심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라면서 아까 처음 나섰던 최고의 부자 위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행운을 바라기 때문에 칼레 시민들을 위해 죽겠다는 아름다운 뜻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내일 아침 가장 늦게 처형장에 나오는 사람을 빼도록 합시다. 밤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소?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봤더니 이 양반이 안 나온 거예요. 위시타시트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어찌 이 사람이 안 나오지? 라고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어떤 유서를 써놓느냐면 처형을 자원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비겁자의 오명을 쓰면 안 되겠기에 제가 먼저 죽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대들 6명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유서를 써놨어요. 얼마나 비장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웅, 그러니까 이제 그 6명인데 더 이게 의기충천해갖고 움직여지겠지만 실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영웅전의 모습으로 뭐 든든하고 이런 모습으로 조각을 할 법도 한데 로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읽은 거죠. 그 6명의 그 조각품을 보면 그 얼굴의 표정들이 전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명이 잠깐만요. 이게 왜 이 6명 여기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얼굴들이 전부 다 고뇌에 차 있고 여기에 사람의 수많은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 표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몸의 표정과 얼굴의 표정에. 이들은 영국에서 요구한 대로 옷을 안 입고 맨발로 밧줄로 서로를 묶어서 가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밧줄을 들고 있고 그리고 칼레의 그 열쇠를 열고 이제 그 죽으러 들어가야지 되는 것인데 이 비장한 모습을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 뭐 허망한 사람, 여러 사람,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이 이 얼굴과 몸짓에다 다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면 영국의 요대로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걸고 칼렛이 성문을 열쇠를 들고 영국 진영으로 맨발로 걸어갔어. 그런데 위시타시의 죽음의 소식을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듣고 감동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왕한테 왕비가 이들을 처형한 이렇게 고귀한 뜻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는 이들을 우리가 처형을 하면 마침 이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대요. 임신 중인 태아에게 불행이 닥칠 수도 있으니 이들 모두를 살려줄 것을 간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왕비의 그 요청이 받아들여서 이들은 살아남은 거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6명의 그 결연한 의지로 나아갔다가 칼렛 시민을 구했다라는 이 영웅담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한 거예요. 칼렛시에서 로댕한테. 우리도 왜 저희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상 세워주고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늠름하고 영웅답게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게 칼렛 시청 앞에 세워지기로 했는데 시민들이 분노로 우리들의 영웅을 왜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저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 시민들의 분노 때문에 벽에 세워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바닷가 어딘가에다가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로댕의 그 위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영웅을 조각해야지 된다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80% 이상의 사람들은 용감한 모습을 표상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기대를 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그런 걸 작업을 잘하는, 잘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댕한테 부탁을 했을 거고. 근데 로댕은 그 허위의식에 있는 껍질을, 갑옷을
작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 라는 의미로 그 고뇌하는 여러 대 심리 상태를 그 6명의 군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모형들을 만들어 보고 표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이거는 제가 파리의 로댕 박물관에 미술관에 갔을 때 마침 그날 비가 왔어요. 아, 근데 진짜 느낌이 그 플루트 미술관에서 실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압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한참 찍었었는데 그 표정, 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도상 작업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심리를 탐구하고 이러면서 그 조각이 무엇을 품게 한다?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나아가는 게 영웅이지, 그냥 그런 거 없이, 말하자면 어린이 문집에 나오는 영웅정처럼 그리는 것이, 영웅일 수는 없다. 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 그래서 로댕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옥의 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지옥의 문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로댕 이꼬로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살아 생전에 다양한 크기로 크게 지금 로댕 박물관에 보면 크게 있고 곳곳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거는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칼레시면 12개 에디션 밖에 없다면은. 그런데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지옥의 문에 쓰여질 조각품이었어요.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을 생각하면서 의뢰를 받았을 때 어느 그 판테온 신전인가 어딘가에서 이걸 의뢰를 했어요. 그 지옥의 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때 로댕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성당에 천국의 문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천국의 문이 아닌 지옥의 문으로 인간의 비극적인 것을 다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천국을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 라는 생각으로 지옥의 문을 착상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옥의 문은 1880년에 주문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문이 20년 정도까지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미완성된 상태로 나중에 돈을 내주고 맙니다. 그러고 이건 아직 안 됐어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돈을 내주면서 끊임없이 이거는 노아의 방주의 그를 뭐 만드는 심정이라는 둥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때 유언으로 나의 묘지 앞에 생각하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릴케가 그 작업장에 갔을 때의 그 저기를 그게 뭐야 묘사를 한 것이 정말로 거기가 지옥 같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때려 부시고 만들어 진 것에서 마음에 안 들면 두드려 부시니까 뭐 거기에 뭐 잔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만들어지고 저쪽에서는 완성된 게 있고 이게 작업장 자체가 완전히 정말 아비규환의 지옥의 지옥 같았다. 그 속에서 이 위대한 작품들이 태어나는 건데 지옥의 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이게 전부 하나하나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부조처럼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여기가 이제 완성이 덜 된 상태예요. 지옥의 문은 지금 요 상태로 미완성된 상태로 끝난 건데 여기가 완성이 덜 된 상태인데 요 안에는 정말 지옥에서 일어날 법한 여러 가지 그 육체의 뭐랄까 쾌락에 젖어갖고 그냥 막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망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그거를 요 생각하는 사람은 요것이 기어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베르겔리우스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아직까지 천국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올라가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결국 완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이 놓인 노댕이 작업실이야말로 정말 아비규환 입구였다라는 이야기를 쭉 길게 쭉 풀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미완성된 상태로 죽고 마는 거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윗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새 망령들, 제일 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게 로댕 박물관에 있는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천안에 있는 대여공원인가 뭐 이런 대역파크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천안에 있는 것을 찍어낸 거예요. 찍은 거,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곳곳에 지옥의 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작품들이 단품으로 독립된 단품 하나씩 떨어져서 오히려 그걸 독립된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작품 전체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건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서 요 책에서 릴케는 로댕의 예술가적 실존의 그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아요. 고독과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고독과 가난 속에서 릴케는 로댕이 조각에 원초적 생명력을 부여해서 로댕의 조각에서는 원초적 생명력이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릴케는 로댕의 조각에서 원초적 생명력을 발산하는 삶의 형상을 보았다. 원초적 생명력을 발산하는 삶의 형상.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음미해 보면은 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원초적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예술가들한테는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하는 건데 종교와 예술의 차이가 이건 것 같아. 원초적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마음껏이라기보다는 거침없이 발휘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예술 세계의 어떠한 라이센스 같은 거라면 종교에서는 그 부분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그 음양처럼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초적 생명력을 거침없이 발휘하는 라이센스라도 마치 받은 양 예술가들은 살다 보니까 기존 현실에 대한 대립, 예술은 기존 현실에 대한 대립이듯이 예술가의 삶도 결국 시민적 삶,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과는 불일치를 겪을 수밖에 없다. 릴케는 로댕과의 최초의 만남이 있은 후 시민의 일상적 삶, 그러니까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과 예술이 양자택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아래와 같이 편지를 쓴다. 예술가한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정쩡한 것이 있을 수는 없겠다. 어쨌든 로댕한테는 최소한 로댕한테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뭐라고 써놓냐면 위대한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무성한 잡초가 우거진 오래된 길처럼 방치한 채 모든 것을 예술 속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용하지 않은 신체 기관처럼 불구가 되었다. 바로 이 지점이 얼마나 커다란
부조리이면서 모순인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모순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예술가들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 모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예술가들의 삶은 거의 숙명적으로 이런 모순 속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작업을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으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작가들 다룰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언뜻 보면 개망나니처럼 보일지라도 그 껍질을 벗고 들어가 보면은 위대한 작가들은 그 속에서 원초적 생명력의 꽃을 피워내서 우리로 하여금 모순을 뚫고 나아갔을 때 느끼는 자유를 알게끔 해주는 거고, 그것을 뚫지 못하고 그 활락 속에 거기에 파묻혀서 그 에너지를 죽이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사이비 예술가가 되는 거고, 그거는 정말 거의 뭐 앞뒤가 보여지지 않을 정도 깊은 눈을 갖고 봐야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슷한데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릴케도 27살에 젊은 시인 눈에도 그게 이미 삶의 부조리함에 보여지고, 천재 예술가들이 겪는 삶의 불운에 대해서 책임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도 그렇게 살았어요, 릴케도. 여러분들 릴케 하면 생각나는 게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다는, 이게 아마 생각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로댕이 그러니까 고독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평론가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막 비판을 하고 그 돌을 계속 맞고 있는데, 이걸 알아봐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27살 아들 같은 그 릴케가 릴케로 존중을 하면서 아까처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릴케 또한 로댕의 작품을 보면서 자기 작업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이제 파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얼마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게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댕에게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로댕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안감을 로댕한테 호소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로댕의 대답은 너무 심플했어요.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로댕의 이 한마디 대답은 릴케에게 삶의 원칙으로 각인되었고, 진흙이 아닌, 그러니까 로댕은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언어로 예술 사물을 창조하는데 더욱 전력 투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릴케는 로댕을 통해 값싼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죠? 에서 벗어나 화가나 조각가처럼 자연 앞에서 일하며 대상을 엄격하게 파악하고 묘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댕을 만나는 순간 릴케의 예술과 일생 전체의 그 기운도 바뀔 수가 있었다. 전환점이 됐었다. 로댕을 만나다가 다 그렇게 바뀔까요? 시절 인연이 맞고 그 감각의 선에 서로 알아보는 것이 만나지니까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서로한테 영향을 줬던 거죠. 이게 관계의 미학이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저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주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후로 로댕은 말테의 수기, 그 유명한 말테의 수기도 쓰고 두이누의 비가 같은 산문시도 쓰고 뭐 오르페우스 소네트 같은 것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로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잖아요. 로댕과
릴케의 인연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서로한테 영향을 준 걸 살펴본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즈비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즈비레는 로댕하고 4년 정도 차이 나고, 언제 로댕을 만나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까미오 클로데가 태어나던 해 로즈비레와 만나요. 그 까미오 클로데는 그때 애기였을 때 이들은 만나서 평생을 같이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둘 다 같은 해에 죽어요. 그런데 로댕이 먼저 죽고 좀 이따 로즈비레가 죽든가 몇 개월 후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죽는 해에 결혼을 해요, 결국은. 그때까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로댕이 왜 결혼을 안 했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피카소가 결혼 안 한 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 상속 나눠주기 싫어서라고 뭐 정설처럼 얘기가 되는데, 로댕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작품을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쵸? 국가에다 다 기증해서 자기를 사회에 자기의 명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물관을 지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모든 작품 기증을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까미오 클로델의 특별 그 공간도 마련하라는 그 요구를 합니다. 로댕에게 까미오 클로델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영원한 그 연인 뮤즈였던 거예요. 이런 로즈비레가 있었어요. 사실혼이죠. 결혼식을 안 했지만 결국은 죽던 해 결혼했던 이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댕 이꼴 까미오 클로델, 로댕전이 시립미술관에 몇 년 전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까미오 클로델 작품하고 로댕 작품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댕은 나쁜 놈이다, 까미오 클로델 걸 다 베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거는 너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까미오 클로델과 로댕은 결국에 가서는 십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까미오 클로델이 떠나요. 30몇 살에. 19의 까미오 클로델이 42살이었나? 지금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댕과 만납니다. 19살 아이를. 그런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까미오 클로델이 정말 탁월한 그 인문학적 소양도 탁월하고, 손재주, 이거 재능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대화가 그러니까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은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릴케도 27살의 아이와 69살의 그 로댕이 대화가 되고 존중을 하듯이, 저는 까미오 클로델이 19살인데 그 어린애를 갖다가 도둑놈 신부지, 어떻게 40이 넘은 유부남이, 여자도 있는 사람이 애를 갖다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둘은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작품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까미오가 못 견디고 로댕이 이제 약속도 해요. 그래, 내가 헤어질게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로댕이 그렇게 모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헤어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까미오 클로델이 로댕을 떠나서 자기 작업실을, 스튜디오를 독립해서 만들어서 미친 듯이 작업을 해요. 미친 듯이 작업을 하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는 정신병원에 가서 30년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그거를 그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로댕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분명히 줬지만 자기 삶에
어떠한 책임은 결국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로댕이 파렴치하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도 로댕은 정말로 까뮤 클로데를 많이 위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이런 편지를 쓴답니다. 절대로 세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네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꿋꿋하게 열심히 작업을 해. 라고 도반으로서도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얘가 돈이 없으니까 남의 이름으로 몰래 작품도 사주고 생활비도 보내고 하면서 뒤에서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여자한테 생활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너 없으면 나는 너가 나한테 정말 뮤즈야. 이런 것을 절절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편지가 몇 개가 이게 전해지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대는 나에게 활활 타오르는 기쁨을 준다오. 뮤즈라는 얘기죠. 내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질지라도, 일상적인 삶이 구렁텅이로 빠질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슬픈 종물조차도 내게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손을 나의 얼굴에 놓아줘 나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때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뭐를 해도 너랑 같이 있을 때 올라오는 그 원초적 생명력의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면은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것이 나의 행복이야. 나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가슴이 신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 신성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욕망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적 욕망하고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 신성한 사랑에 취해서 몽롱해집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그렇게 밖에서 뭐라고 하는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도반으로서, 연인으로서 우리 같이 잘 가자.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클로델은 그러면 비례하고 헤어져. 로즈비례하고. 그러고 나랑 정식으로 결혼해.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뛰쳐나가면서 한 작업이에요. 이게 중년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늙은 여인이 이거 로댕을 끌고 가는 거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까뮤 클로데 자소상이죠.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듯이 자기가 정말 관계에서 그걸 버텨낼 만한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파괴하고 이렇게 비극으로 이렇게 달하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까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주변에서 까뮤를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개념치 말고 너는 정말 너를 살아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댕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내 작품 다 베껴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작품 다 부셔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착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지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정신병원에서 30년을 지냈는데 작품을 전혀 안 해요. 그 속에서 내가 작품을 하면 로댕이 베낀다고. 너무 안타깝죠. 자, 정신병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우리 누구야, 고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에서 진짜 폼나는 작품들, 마지막 작품들 많이 그리거든요. 30년을 머물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녀는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진 거죠. 이게 좋은 에너지가 결국에 가서 쓰러진, 어떤 것에 의해서 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과정이라는, 안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다고 로댕이 잘못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까뮤만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요 상황 자체를, 관계의 상황 자체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자. 그냥 바라보면서 이게 삶의 그 모순, 부주리에서 오는 아픔이잖아요. 존재의 아픔이잖아요. 이 존재의 아픔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한테 닥쳤을 때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갈 의지를 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림 공부를 이런 의미에서 자꾸 바라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하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유스럽게 해주는 공부가 아니면 그 공부가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존재를 확장시키고 알아차리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 공부가 즐거운 것이고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우. 자,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칼레시움 부분도인데요. 까미유가 얼마나 이게 재주가 많았느냐면 19살 때 투입이 되면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금방 벗어나서 조력자가 됩니다. 같이 작품을 같이 의논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로댕의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 뭐가 들어갔나 봐요. 로댕의 또 다른 어떤 인간성의 그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40 몇 살이 넘은 사람이 어린 소녀의,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어린 소녀잖아요. 어린 소녀의 그 재능을 보고 바로 동등한 게 대해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던 아이를 조수로 쓰고 작품을 같이 의논하는 도반으로 동료로 인정을 하고 그러다가 연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레심은 작업을 할 때, 그때는 어릴 때잖아요. 손과 발을 까뮤한테 맡겨요. 이것이 손과 발이 까뮤의 것입니다. 까뮤가 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있죠? 그림이든 조각이든 가장 사람의 인체에서 표현하기 힘들고 미묘한 부분이 손의 동작이랍니다. 손의 동작에서 느껴지는 그 표정, 얼굴에만 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도 표정이 있지만 특히 손에는 엄청난 표정이, 아주 디테일한 표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손을 어느 만큼 잘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작가들한테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피카소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일찌감치 피카소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기가 그림 그리던 걸 때려치우고 피카소를 전격적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때 처음에 무엇을 시켰느냐면 다른 거 안 시키고 계속해서 손만 그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왜 화실에서 그릴 때 아그리카 그리고 뭐 이렇게 데쌍할 때 비너스 그리고 하는 것 같은 것을, 그런 걸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손만 계속 스케치를 시켰답니다. 그만큼 손이 그리기가 힘든 것이라는 건데, 그 작업을, 이 중요한 작품의 이 작업에 그 손과 발을 까뮤한테 맡겼다는 거. 저는 이거는 까뮤의 재능도 훌륭하지만 로댕의 안목과 로댕의 그 어떠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까뮤 걸 갖고 지 거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표면적인 것만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죠? 이게 빗방울이 떨어져 갖고 이 손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게 로댕 그 박물관에서 비 오던 날 찍었던 건데요. 이 다리에 이 심줄 같은 게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워요. 거의 힘이 쫙 들어가 갖고 엄청납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 칼레시민이나 그 지금 이제 문을 열었더라고요. 리움미술관도 호암미술관도 오픈을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문을 닫았었는데, 미술관을. 그래서 오래지 않아 이런 것들도 그 미술관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증품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은. 자, 이 다나이드라는 것은 신화 속 여인인데,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것하고 비슷한 신화 이야기예요. 이 다나이드의 적극적인 모델이 돼준 거예요. 까뮤 클로델이에요. 이게 명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까뮤 클로델이 정말 얼굴이 예뻐요. 이렇게 로댕의 모델이 돼준 거죠.
모델도 됐다가 조수도 했다가 그러니까 도반처럼 같이 의논해주는 상대도 됐다가 여자도 되고 이러는데, 로댕은 이런 얘기를 해. 여자는 이 시대에 여전히 걸작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 걸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잘 봐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까 그 릴케가 로댕론을 쓰면서 작품을 사물이라, 위대한 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위대한 사물이라고 했을 때 그 사물이라는 걸 순수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은총이, 그 기운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생명력을 부여받는데, 바로 여자가, 본인 눈에는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일한, 이 시대의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유일한 걸작이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거라는 거 얘기를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같이 할 때 이 까미오 클로델의 사쿤달라라는, 이게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인데, 결국은 기적이론에서 승화되는 사랑의 승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갖고 이걸로 상을 받아요. 이런 걸로 사쿤달라 이 작업으로 로댕이 상을 받으면서, 로댕이 아니라 까미오 클로델이 상을 받으면서, 까미오 클로델은 로댕의 연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독자적인 예술가로서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댕도 독자적인 예술가로 인정을 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누가 그거를 가로막느냐면 비평가들, 세상 사람들의 세인의 눈. 이 사쿤달라 같은 걸 내고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건 로댕이 도와줬을 거야 라는 선입견으로 얘기해서, 얘가 점점 더 이때는 얘죠, 뭐 어린애니까 신경쇠약에 걸려갖고 결국에 가서는 정신병원 들어가는데 어떤 한 몫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돌이 누군가의 생명, 이거는 로댕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그 두꺼운 어떠한 그 편견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로댕은 끝까지 이거를 막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료 작가들이 막, 이거는 이 상을 받은 건 아마도 로댕이 도와준 거겠지. 로댕이 있어서 훌륭한 선생을 줘서 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발작 하는데, 로댕도 여기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클로델 양이 내 제자였던 것은 사실이요. 이미 얘는 떠난 상태인데도. 이때는 떠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데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자, 떠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를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클로델 양이 내 제자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잠깐 동안의 일이었고, 나는 그녀에게 의견을 묻고 비평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업을 확정 지을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한마디 더 하죠. 그녀에게 황금이 묻힌 장소를 가르쳐 준 사람은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지만 황금을 찾아낸 것은 결국 그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발 믿어주세요. 걔를 독립된 작가로서 인정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내 제자로 이렇게 흡수시키려고 합니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도 사회의 그런 편견들에 얘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로댕이 그렇게 하는 짓이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작품 다 때려부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우상이란 이 작품은 로댕 거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로댕도 오히려 역으로 클로델 작품의 표절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형태적인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저는 참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을 내갖고, 이게 37세의 까미 끌로델이에요. 37세의 까미 끌로델이 이 작업실을 내갖고,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끌로델이 이미 떠났어. 떠났는데도 로댕은 끊임없이 끌로델을 모델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은 제목이 챙이 없는 모자를 쓴 끌로델이라는 건데, 이게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유리예요. 유리가, 그러니까 그 뜨거운 온도에서는 액체처럼 되잖아요. 이 반죽된 그 유리로 이것을 만들어서 은은하면서도 그 느낌이 아참 신비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참 그 로댕이 끌로델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 결국 자기 로댕 미술관을 만들 때 특별관을 하나 만들어서 끌로델의 방을 만들라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둘의 관계는 저는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안타까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둘은 서로의 작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그 릴케와 우리 저기가 주고받은 것, 로댕이 주고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끌로델과 로댕이 주고받은 에너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에너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의 작가 중에 간단하게 다루면은 앙투안 브루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의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스승으로 모셨다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브루델이 로댕이 42살, 브루델이 32살 때 로댕 작업실에 가서 조수처럼 하면서 스승으로 모시면서 작업을 하지만 이미 둘 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댕도 바로 브루델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댕의 아주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좋은 면이 뭐냐면, 잘난 사람은 잘난 것만큼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그 까미오 끌로델하고도 같이 지내는 이게 막 겹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친구 같은 릴케나 끌로델이 어린아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브루델은 거의 동료이고 친구 같은 관계로 15년 동안 같이 작업실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적인 많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브루델하고 다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제지간이지만 프렌드십을 가지고 맺어진 좋은 관계죠. 이 브루델의 작품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축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로댕의 작품하고 굉장히 다른데, 로댕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모델링이라면, 그러니까 형을 만들고 거기에 감정 집어넣고 막 이런 거죠. 모델링이라면 브루델에게는 조각의 건축적 요소를 갖고 있다. 구축하는 거다. 나는 감정을 근육 속에 가두지만 그는 양식 안에서 최소께 한다. 그러니까 브루델 작품의 특성을 바로 알아보고 그것을 부추기면서 장점으로 가꿀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조각의 3대 거장 중 하나로 로댕과 마율이라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고 3명의 거장 중에서 브루델과 로댕이 들어갑니다. 브루델 작품은 정말로 정말 엄청나게 커요. 자, 이게 브루델 미술관에 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몽파르나스역에 있는 쪽에 있는 건데, 파리에. 거기에 가면은 브루델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죽어가는 켄타우로스라고 게이론을 신화 속에서 나온 것을, 작품으로 만든 건데, 엄청나게 커요.
건축적 요소라는 거, 구축한다라는 의미가 이 작품 앞에 서면 무슨 얘기인지 저절로 느껴져요. 이것의 얼굴을 보면은 브루델이 표현하는 얼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그러니까 아름답게 표현되는 얼굴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사도라 덩컨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지, 섬세하게 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도 있는데, 보편적 브루델이 표현하는 모든 작품들은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것에서 내용을 갖고 와서 고대적인 느낌의 건축적 요소를 활용해서 크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브루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다시 다뤄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많은 작가인데, 로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브루델은 같은 스승 제자인데 이렇게 성향이 전혀 다르고, 성향이 전혀 다른 걸 이렇게 온전하게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프렌드십을 갖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브루델을 갖고 왔고요. 브루델은 호암미술관, 저 용인에 있는 그거는 호암미술관 맞죠?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 가면은 브루델 정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브루델 작품이 9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호암미술관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가보면은 친해지겠죠? 친해지면 훨씬 더 많은 게 보여질 겁니다. 브루델 작품을 잠깐 하나만 더 보면은 이게 한니발을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성모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상상을 초월하죠. 이 브루델 정원에 있는 건데 엄청나게 크게 성모상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신화 속에 나오는 메두사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냥 뚝뚝 넘어갈게요. 똑같은 그 주제로 표현한 것 같은데, 로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브루델은 이렇게 조금 더 건축적, 구축한다라는 의미가 느낌으로 좀 오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댕이 스스로 만든 자기 자소상입니다. 로댕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빚은 거고, 이거는 까뮤 클루델이 로댕을 빚은 거고요. 조각한 거고, 얘는 브루델이 로댕을 조각한 겁니다. 이 세 작품의 같은 로댕을 보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표현됐는지 느껴지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댕이 어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그건 요번에 발견을 한 건데, 죽을 때 아마 치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길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치매기가 있었는데, 치매기가 있으니까 자기를 나는 신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대요. 나는 신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간호사가 맞아요, 당신은 신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마지막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 문장이 떠올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신의 손이라는 제목이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이 대리석의 신의 요게 여인을 이렇게 이 손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의 조각 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이 닥쳐왔음을 안 중국의 노화가는 제자들을 불렀는데 초대받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자 스승은 놀라며 말씀하셨다. 아니 대체 왜들 그러는가? 너희들은 남이 도움 없이 누릴 수 있는 장엄한 경험을 하기 위해 초대받은 것이야. 마땅히 크게 기뻐해야 할 텐데 눈물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하는 제자들을 위해 노아가는 의자에서 일어나 단숨에 풀립 한 장을 그렸다. 그것은 단순한 풀립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태초부터 도단한 모든 풀립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사물에 영혼이 부여된다라는 거, 생명력이 부여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는 거잖아요. 이 예술가의 손은 창조자의 손하고 같다라는 것을 로댕은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경죄가 아니라 몰두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성의 기운이 이
사물로 표출돼서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불경지가 아니라 경외심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하가가 입을 열었다. 이것이 내 대답이네. 나는 이제 신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어. 왜냐하면 나도 영원히 한 자락에 닿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영원히 한 자락에 닿았기 때문이지. 라는 이 문장 하나가 노하가의 중국 화가의 말이지만 27살 릴케가 그 노익장의 그 작품을 보면서 표현하고 싶은 가장 핵심 문장이라는 거죠. 로댕의 작품을 보면서 이 위대한 사물에 은총이 부여되어 이거는 원초적 생명력을 품고 있어서 끊임없이 돌이 솟아나면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 생명력이 뛰고 있다.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지 그냥 사물이 아니다. 라는 식의 로댕의 릴케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댕을 통해서 예술가란 몰두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이 표출돼서 드러나게끔 하는 행위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너무 건너뛰는 이야기라서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편견을 버리고 한번 그래 단어만 갖고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은총이라는 것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